짓다라는 우리말 동사는 흥미롭다. 농사를 짓고 옷을 짓고 집을 짓는다고 써서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의식주가 모두 짓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의식주의 부족은 춥고 배고픔의 비참함을 가져온다. 잘 짓고 고르게 나누어 이 세상 사람 중 누구도 춥고 배고픔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물적 토대를 필요로 하며 이 기본적인 물적 토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조건이기도 하다. 춥고 배고픔이라는 가난과 그런 결핍 상태의 지속에 대한 불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짓는 자유를 누릴 수 없게 한다. 양극화된 사회, 승자 독식의 구조 아래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자원조차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홍세아 작가가 쓴 결, 거침에 대하여의 머릿말 중 앞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글자는 같아도 그 뜻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도 짓다는 소중하고 귀한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된 글에서 작가는 나를 어떤 존재로 지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짓는 주체이면서 내가 짓는 객체다. 주체인 동시에 객체로서 하나인 나. 인간이 본디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외로운 존재인 것은 이 점에서 비롯된다. 자유롭기 때문에 외롭고 외롭기 때문에 자유롭다. 어느 고즈넉한 항원역의 초승달을 바라보며 느닷없이 가슴 저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근거 없는 슬픔을 겨워하거나 아직 살아있음에 가없이 기뻐하는 인간의 모습은 자유로우면서 외로운, 외로우면서 자유로운 존재의 눈물겨운 모습이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를 짓는 자유, 자기 형성의 자유를 누리는 외로운 존재다. 나를 짓는다는 표현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뜻은 어렵지 않게 이해됩니다. 짓다라는 우리말 동사에는 작가가 언급한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시, 소설, 편지, 노래 가사 따위와 같은 글을 쓰는 일도 짓다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을 꾸미거나 죄를 저지르는 걸 이를 때도 짓다를 쓰죠. 명사, 거리도 있습니다. 내용이 될 만한 재료, 음악, 연극 따위에서 단락, 마당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 거리는 최근엔 두 개의 물건이나 장소 따위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생활 속에서 거리를 두면서 말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둘 때야말로 책 속에 깃든 상상력과 재미, 위로가 필요하겠죠. 춥고 배고픈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외로움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일책일문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여전히 저는 파주 교화에 있는 점호 책방에 있는데요. 일책일문은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 문학이 번갈아 방송되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홍세아 작가의 결, 거침에 대하여입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세네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생각의 좌표 등의 저자 홍세아 작가가 11년 만에 펴낸 책입니다. 한결같이 중심을 지켜온 그의 사유들은 삶의 방향과 결을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자유인, 해이하는 자아, 존재와 의식 사이의 함정들, 마지막으로 난민 은행장이 되다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누적된 불평등과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을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책의 날개에는 홍세아가 말하는 홍세아라는 제목의 글이 프로필을 대신해 적혀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발장 은행의 은행장을 맡고 있다. 회사원, 관광안내원, 택시기사에 이어 신문기자와 소수파 진보정당의 대표를 거쳐
급기야 은행장의 직함까지 갖게 되었다. 주식도 없고 스톡 옵션도 없는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은행장일 것이다. 두 가지 우연이 있었다. 하나는 프랑스 땅에 떨어진 것, 또 하나는 파리에서 빈대떡 장사를 할 자본이 없었다는 것. 아무 카페든지 한 귀퉁이를 빌려서라도 빈대떡 장사를 해보겠노라고 마누라와 꽤나 돌아다녔다. 그때 수중에 돈이 조금 있었다면 지금 열심히 빈대떡을 부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는 빈대떡을 아주 잘 부친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대신 나는 파리의 빈대떡 장사. 글쎄, 그건 나도 알 수 없다. 아무튼 두 가지 우연과 몇 가지 필연,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란 게 합쳐져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나는 양철북의 소년도 아니면서 나이 먹기를 거부한다. 나이 먹기를 거부한다는 게 주책 없는 일임을 안다. 그렇다고 할 일 없는 수작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는다. 장교는 나이를 먹으면서 진급한다. 사병은 나이를 먹어봤자 사병으로 남는다. 실제 전투는 주로 사병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사병으로 남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 그럼 나는 끝까지 사병으로 남겠어. 오래전부터 가졌던 생각이다. 따라서 나에겐 나르시즘이 있다. 내 딴에는 그것을 객관화함으로써 자유를 통제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전투는 왜 하는가? 살아야 함으로. 천박한 땅에서 사랑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싸워 작은 열매라도 맺게 하는 걸음이고자 한다. 걸음이고자 하는 데에는 자율 통제가 필요치 않다. 욕망이 춤춘다. 그렇다. 나는 살아서 즐거운 아웃사이더이고 싶다. 쉬워질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적탄병이고 싶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사진작가이자 공공미술가 청경우의 작업노트 보이지 않는 말들입니다. 청경우 작가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사진으로부터 출발해 영상과 대중 퍼포먼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고감을 중시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일궈온 예술가인데요. 그동안의 주요 작품 세계를 선별하여 그의 인간 탐구의 철학적 사유에 근원을 둔 여러 질문들로 진솔하게 써내려간 그의 첫 에세이집입니다. 작가는 인도 뭄바이의 기차역, 스페인의 작은 섬마을, 프랑스 교회 지역, 런던 올림픽 현장, 뉴욕 타임스 스퀘어, 중국 허난성의 시골 마을, 서울 한복판 을지로, 경남과 전북의 사찰 등 전 세계 곳곳에 전혀 다른 별개의 공간을 무대로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 후 그들이 질문에 반응하여 어떤 경험과 조우하는지를 예술적 중개자로서 제안하고 지켜봅니다. 지금껏 익명의 수많은 참여자들과 함께한 소셜 퍼포먼스들이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한 권의 책에 담긴 것인데요. 작품 모티브에서부터 작품 제안의 준비, 진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에피소드, 참여자들과의 시간, 그리고 그 후의 기억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담긴 작가 노트입니다.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점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다시 2주간 문을 닫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말들을 펼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미술관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정세랑 소설가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2013년 이만큼 가까이로 창비 장편 소설상을, 2017년 피프티 피플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은 작가 정세랑의 장편소설입니다. 이번 작품은 작가의 전작 복음교사 아는 양과는 다른 색깔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3월 오픈한 웹진이죠. 주간 문학동네에서 3개월간 연재된 바 있는데요. 연재에 앞서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의 농담 하나, 비극 하나로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 시점의 사랑입니다. 잊히거나 오해받은 이름들을 다시 찾아내고 닦아내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를 그릇 삼아 담았습니다. 소설은 한국과 미국에 나누어 살고 있는 한 가족이 단 한 번뿐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와이로 떠나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현대사의 비극과 이 시대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세계의 부조리를 관통하며 나아가는데요. 책의 도입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제사를 지내야겠어. 한 달에 한 번씩 남매들이 모여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명예가 선언했을 때 동생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이제 와서? 둘째인 명은은 2살 많은 언니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올해가 3주기잖아. 하지만 엄마가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 막내인 경아는 혼란스러웠다. 심시선의 유일한 아들인 명주는 식사를 계속하며 말이 없었기에 나머지 세 딸은 모친이 방송에서 대놓고 걔? 라고 어이없어 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가끔 자매들끼리 명준 욕을 할 때 흉내를 내며 따라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눈앞에 있으니 그럴 수 없어 아쉬웠다. 부타도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그 말 듣긴 들었나? 온 아시아가 절로 뒤덮였지. 10죽이니까 딱 한 번만 지내고 싶어. 하긴 모르는 시댁 할아버지들 제사도 한참 지냈는걸. 엄마도 한 번쯤 지내주고 싶다. 경아는 평소처럼 쉽게 명혜에게 설득당했다. 심시선의 재혼으로 얻은 딸이었지만 본인도 위의 새남매도 그런 것은 개의치 않게 된 지 오래였다. 본인이 싫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평소처럼 좋은 데 예약해서 엄마 사진 두고 식사나 하면 되잖아. 명호는 굽히지 않았다. 들어봐. 명혜가 안경을 닦아서 다시 썼다. 우린 하와이에서 제사를 지낼 거야. 그 말에는 나머지 셋이 첫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뭐? 거기까지 가서 전 붙이고 생난리를 치자고? 누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명준도 뒤늦게 입을 열었다.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내가 미쳤다고 그 멀리 가서 엄마가 싫어하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겠어?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장녀는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심시선의 성격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편이었다. 다른 동생들은 동조와 반박 사이에서 헤맸지만 결국은 명의 뜻대로 될 것을 알았다. 명준아, 우윤이도 오라고 해. 미국이랑 한국의 딱 중간이네. 네가 비행기 티켓 끊어줘. 명혜가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이주연 기자가 쓴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있는 이의 마음을 후벼파지 않는 섬세한 감정과 사건들로 타인의 슬픔을 발견하는 36편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책 제목을 부연하기 위해선 책 날개에 적힌 저자의 프로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엔 시험에 나오는 공부만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야 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다. 여행을 즐기고 달리기와 걷기를 좋아한다. 어릴 적 말갈량이 삐삐에게 열광한 덕분인지 어른이 되어 삐삐 언니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씩씩하고 용감한 삐삐의 에너지에 의지해 조울의 사막을 무사히 건너왔다. 인생은 결국 세옹지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음표와 느낌표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24년째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이주연 기자는 조울병을 비롯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놓고 싶어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은 그 길고 긴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2001년 첫 조울병 발병부터 2006년 재발까지, 그리고 몇 번의 작은 조울의 파고를 넘기고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까지 20여 년, 사막의 낮과 밤 같았던 조증과 우울증의 시기를 보내고 비로소 평범한 행복을 찾기까지의 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의 부제, 아파도 힘껏 살아가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말이 무척 다정하고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소개한 4권의 책은 파주에 있는 작은 서점 점호 책방과 오래된 서점 평화를 품은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책방.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점호 책방에 주관하는 에세이 작가 양성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세이 작가 양성과정은 일상을 돌아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를 쓰는 과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글쓰기에 접근해보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다가서며 나만의 에세이를 계속 써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글은 한 권의 책으로 묶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6월부터 11월까지 총 10번의 강연과 4번의 워크숍으로 진행됩니다. 김미월 소설가의 강연을 시작으로 박미라 작가, 이다혜 기자, 이지연 기자 등 많은 연사들이 참가자들의 글쓰기를 응원하고 도와줄 예정입니다.
또한 에세이가 완성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볼 작가와 전문 출판 편집자도 있다고 하니 에세이를 좋아하는 분들, 내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 외에도 전국의 작은 책방에서는 서점을 찾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시때때로 열리는데요. 가까운 책방을 찾아 책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책일문 세 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닝 때 낭독한 결, 거침에 대하여 중 완성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제한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장기화된 교육기관과 넘쳐나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이 충만하다.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머릿속이 복잡할 만큼 사유세계가 많은 생각과 이미지들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머릿속은 비어있지 않다. 즉, 무식하지 않다. 자기 머릿속이 비어있다는 것, 즉 스스로 무식하다는 것을 알던 옛사람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고집했는데 그 내용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된 경험과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삶의 지혜였다. 오늘 사람들의 고집은 그 바탕에 머릿속을 가득 채운 지식과 정보가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들이 나를 주체적인 삶으로 안내하는지 아니면 복종의 삶으로 이끄는지 나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이끄는지 등에 대해 묻거나 분석하지 않은 채 다만 그것들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내가 습득한 지식과 정보로 채워진 내 생각은 거의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지만 거기에는 나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의 지향이 담겨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 삶의 지향을 규정하는 나침반과 같다. 그런데 실제의 나침반은 자리를 옮기면 방향을 지시하기에 앞서 바늘을 바르르 떨지만 회의하는 자아로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생각은 조금도 떨지 않는다. 떨림도 흔들림도 없는 삶, 모두 완성된 사람처럼 살아간다. 얼마 전 올라탔던 택시의 기사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피력했다. 그의 주장은 단호하여 잘못 알고 있을 여지는 티끌만치도 없었다. 설령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충분하여 그에게 반론을 제기한다고 한들 그의 기존 생각에 작은 변화라도 줄 수 있을까? 전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침묵하지도 못했다. 침묵하면 택시기사한테서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맞장구도 반박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택시라는 좁은 공간에서 만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발화에 상대방의 맞장구도 반박도 침묵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나는 불편했고 비겁했다. 완성 단계에 이른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완성 단계에 이른 구성원들로 충만하다. 거리나 시장에, 버스나 전철 안에, 카페나 식당에, 국회나 학교에 완성된 사람들이 북적인다.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